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런 문장이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 말은 나에게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아니 내 아내였던 그녀가 외도 상대에게 보낸 마지막 문장이었다. 나는 지금 수술대 위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누워있는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차가운 조명 아래 산소 마스크 너머로 숨을 고르는 그녀를 보며 내 머릿속엔 그 문장이 조용히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다.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도 어쩌면 우리는 끝내 서로를 다 알지 못한 채 이별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와 나는 21살에 만나 28배 결혼했고 50에 가까운 지금까지 27년을 부부로 살았다. 그 사이엔 웃음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으며 무너질 듯한 위기도 있었다. 유산의 아픔을 함께 견뎌냈고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지친 일상을 격려해 주었고 서로의 커리어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 우리는 충분히 견뎌냈다고.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함께 버틴 시간은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모든 시간보다 강했던 건 단 1년의 배신이었다. 그리고 그 배신의 마지막을 내가 지켜봐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일주의 간병이었다. 사랑도, 증오도, 용서도, 무엇 하나 뚜렷한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이 시간들이 조용히 그리고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다. 지금 당신이 들으려는 이야기는 끝내 등을 돌리지 못한 한 남자의 고백이다. 그리고 그가 결국 껴안게 된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의 무게다. 나는 올해 48이다. 그리고 이 글을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길고 불편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 나와 비슷한 어둠을 지나가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지금 막 그 길에 들어서는 누군가에게 작은 경고가 되어줄지도 모르겠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아직 내가 그녀와 장로와 결혼해 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7년의 결혼, 1년의 배신,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의 간병. 그 시간들은 사랑도, 증오도, 심지어 용서조차도 명확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들로 뒤섞여 있었다. 그저 흐를 뿐이었다. 마치 어디에도 닿지 못할 강물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당신이 지금 들으려는 이야기는 끝까지 등을 돌리지 못한 한 남자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가 결국 끌어안아 버린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실의 무게에 관한 이야기다. 그럼에도 나는 가족이니까, 형이니까 끝까지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피를 나눈 사이인데 설마 그럴 리 있겠냐는 바보 같은 믿음. 아마 그래서였을 것이다. 내 앞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들을 나는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모르고 있었다. 아직도 선명히 기억난다. 몇 해 전 추석, 나는 병원에서 36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겨우 집에 돌아왔고,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지만 가족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 애썼다. 그날 하이차는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교통체증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댔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밥이 식을까 봐 음식들을 데워놓고 도착하자마자 직접 그에게 밥을 떠주셨다. 반면 나는 응급실에서 3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온 참이었는데도 면도하지 못해 수염이 거칠다며 외모를 지적받았다. 그 차이는 더 이상 숨기기도 어려울 만큼 노골적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점점 더 또렷하게 느꼈다. 이 가족 안에서 나는 언제나 덜 중요해도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촌 누나 마리아가 나를 따로 불러 말했다. 하이찬만 오면 넌 진짜 투명인간 같아 보여. 그 말은 아프도록 정확했다. 할아버지 장례식 때도 그랬다. 나는 손주들 중 유일하게 의학의 길을 걷고 있었고 직접 추도사를 맡아 준비했지만 사회자는 시간 지연을 이유로 내 말을 중간에 끊었다. 그런데 하이찬은 할아버지와 낚시 갔던 에피소드 몇 개를 늘어놓으며 10분 가까이 시간을 받았다. 그 순간 나는 뼈저리게 느꼈다.
나는 이 집안에서 언제나 조금 덜 소중해도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그 무게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람이 있었다. 장루아였다. 그녀를 처음 본 건 대학교 2학년 때였다. 처음엔 그저 강의실에서 스쳐 지나간 얼굴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는 그녀를 찾고 있었다. 지독하게 똑똑하고 또렷한 목표를 가진 사람이었다. 무언가에 집중할 때는 날카롭고 웃을 때는 주위를 환하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나는 의예과 그녀는 마케팅 전공. 서로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지만 둘 다 매일을 악착같이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만큼 서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졸업반이 되던 해 우리는 캠퍼스 근처 허름한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누수로 물이 새는 천장 아래 비닐과 양동이로 임시 배수 시스템을 만들고 누가 더 자주 물을 비우는지 게임처럼 기록해가며 웃음을 나눴다. 그 게임의 승자는 늘 루아였다. 문제를 불평으로 바꾸지 않고 웃음으로 바꾸는 사람. 그게 내가 믿은 루아였다. 처음 그녀를 부모님께 소개했을 때 반응은 싸늘했다. 충청도 제천 출신 배관공이었던 아버지, 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일하던 어머니. 어머니는 루아의 말투와 옷차림을 은근히 흘겨보며 속으로는 내가 제대로 된 집안과 결혼하길 바랐던 눈치였다. 그들은 언제나 돈, 배경, 인맥 같은 걸 따지는 사람들이었고 나는 처음으로 그런 기준이 우습게 느껴졌다.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던 시절이었다. 결국 우리는 28과 30의 나이에 결혼했다. 나는 레지던트를 막 시작한 참이었고 결혼식은 대부분 우리가 직접 마련했다. 작고 조용한 예식이었고 부모님이 보태준 건 단 50만 원뿐이었다. 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더 도와주고 싶지만 하이찬 결혼자금도 준비해야 해서요. 그때 하이찬은 아직 연애조차 시작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이미 그 아이를 위해 1억 원이 넘는 자금을 따로 모아두고 있었다. 결혼식에서 아버지가 한 축사는 지금도 또렷하다. 도겸이가 짝을 만난 것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 하이찬이가 요즘 신한금융 투자에서 괜찮은 오퍼를 받았답니다. 요즘 그 나이에 드문 조건이에요. 그 말에 루아는 식탁 아래로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세상이 외면해도 내 편 하나는 있으니까. 결혼 후 5년, 물론 쉽지만은 않았지만 우리는 잘 버티고 있었다. 나는 레지던트를 마친 뒤 강북대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정식 교수로 임용되었고 근무 시간은 여전히 살인적이었다. 삶 자체가 늘 응급 상황처럼 휘몰아쳤지만 그 속에서도 장루아는 디지털 마케팅 업계에서 묵묵히 커리어를 쌓아 결국 팀장 자리까지 올라섰다. 결혼 10년 즈음 우리는 분당의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단독주택을 마련했다. 방이 4개였고 학군도 나쁘지 않은 곳이었다. 10년 전 유산 이후 조심스럽게 다시 아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던 때였다.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에겐 우리만의 루틴이 있었다. 일요일 아침이면 아무리 피곤해도 함께 아침을 차려 먹었고 집 근처 공원을 나란히 걷는 시간이 소중한 일상이었다. 격주 수요일엔 꼭 데이트를 했고 내가 야간 근무를 나가는 날이면 루아는 내 도시락통에 짧은 쪽지나 장난스러운 메모를 넣어두곤 했다. 그렇게 우리는 단단해 보였다. 조금의 균열도 없어 보였다. 나는 정말 이 결혼이 깨질 이유는 없다고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였다. 하이찬이 우리 집에 자주 얼굴을 비추기 시작한 것이 처음엔 별 생각 없이 넘겼다. 그가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이 우연히도 우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였고 직장은 강서 쪽이라 왕복 시간이 배는 걸렸지만 그건 나중에야 눈치챘다. 그는 내가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면 불쑥 찾아와 루아에게 저녁을 사다 주거나 집안일을 돕는다며 거리낌 없이 드나들었다. 나는 그런 동생이 고마웠고
심지어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루아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건 그 모든 말을 아무 의심 없이 건넨 나였다. 돌이켜보면 그때 이미 수많은 이상 신호들이 쌓이고 있었는데도 나는 의도적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루아는 점점 화장이 달라졌고 옷차림도 미묘하게 변해갔다. 주말에도 틴트를 바르고 외출 준비를 했고 언제부턴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전엔 퇴근 후 함께 소소한 하루를 나누던 그녀가 이젠 그냥 바빴어라는 말만 반복했다. 휴대폰엔 잠금이 생겼고 이유를 묻자 회사 보안 때문이라 했다. 우리가 늘 좋았던 침실에서의 관계도 점점 줄어들었다. 피곤하다, 머리 아프다, 일이 많다. 핑계는 달라졌지만 결론은 같았다. 속옷도 새로 샀다. 선명한 색감은 아니었지만 분명 그녀답지 않은 스타일이었다. 내가 묻자 친구 리사가 추천한 브랜드라고 웃으며 넘겼다. 나는 그 말도 믿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하루를 들려주지 않았다.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면 괜찮아. 그냥 좀 바빴어라며 대화를 피했고 요즘 무슨 일 있어? 라고 조심스레 물으면 내가 예민하다며 도리어 짜증을 냈다. 나는 그 모든 걸 단순히 우리가 너무 바빠서 예민해졌겠지라고 넘겼다. 나 또한 하루에 60시간을 일하는 상황이었고 루아는 팀장이 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아 책임이 컸다. 게다가 아이 문제까지 겹치면서 서로가 조금 날카로워졌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 하나, 나는 하이찬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애초에 그럴 수 없었다. 그는 내 동생이었으니까, 피를 나눈 가족이었으니까. 내가 모든 걸 알게 된 건 흔한 막장 드라마처럼 격렬한 다툼이나 현장을 덮치는 장면이 아니었다. 지극히 평범하고 그래서 더 잔혹했던 하루였다. 그날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이었다. 나는 동료와 스케줄을 조율하며 어렵게 시간을 비워 루아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 그녀가 좋아하는 해바라기 꽃다발과 샴페인을 사고 오후 2시쯤 집으로 향했다. 루아는 내가 자정까지 병원에 있을 거라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을 나는 이용했다. 집 근처 골목에 들어섰을 때 낯익은 차가 눈에 들어왔다. 하이찬의 제네시스였다. 처음엔 별 의심이 들지 않았다. 잠깐 들러서 뭐라도 두고 간 거겠지. 그저 그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 골목에서 하이찬의 차를 본 순간까지만 해도 나는 모든 것을 좋게 해석하려 애썼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정말 순진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다. 루아의 차가 차고 안에 있었다. 그녀는 출근하지 않았거나 재택근무 중인 듯했다. 그제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스쳤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무너질 줄 모르는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 혹시 루아가 몸이 안 좋아서 하이찬이 죽을 사다 준 건 아닐까. 심지어 마음속으로 그에게 고맙다고 말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비밀번호를 눌러 차고 쪽 출입문을 조용히 열었다. 집 안은 고요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단지 2층에서 흐릿하게 음악 소리가 들릴 뿐. 손에 해바라기 꽃다발과 샴페인을 든 채 나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랐다. 그녀가 홈오피스에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니 내가 깜짝 방문한 걸 알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2층 침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나는 무심코 그 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이 가족의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사업에 안 좋아. 부동산 개발로 성공한 아버지에게 중요한 건 언제나 체면과 이미지였다. 조용히 정리하자. 하이찬도 자기가 잘못한 건 알아.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니.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 동생이 내 아내와 잤다는 게 문제야. 아버지는 마치 고집 센 아이를 달래듯 천천히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도겸아, 가족 사이에 그런 일 생길 수도 있어.
중요한 건 체면이야. 구체적인 사정을 외부에 알릴 필요는 없어. 그냥 너랑 루아가 멀어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하이찬과 가까워졌다고 정리하면 돼. 나는 다시 웃었다. 그 헐로한 웃음이 또 입 밖으로 흘러나왔다. 역사를 너희 입맛대로 다시 쓰겠다는 거네. 그 녀석 이미지 지켜주려고? 가족 전체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거다. 내 명예도 포함해서.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리고 내 기준에선 이제 난 동생도 없고 부모도 없어. 전화를 끊은 뒤 몇 주 동안 나는 분노와 서류더미 속에서 살았다.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 이름란엔 주저없이 하이찬을 적었다. 기록이 공개로 남는다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오히려 그게 좋았다. 체면을 생명처럼 여기는 이 가족에게 가장 큰 타격이었을 테니까. 루아는 울먹이며 음성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다. 말로 설명할 수 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하이찬은 단 한 번 집 앞에 나타났지만 문 앞에서 야구 배트를 든 나를 보고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돌아섰다. 문턱 넘는 순간 6달은 빨대 물고 살아야 할 줄 알아.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병원에서는 사람들이 뭔가 감지했지만 나는 늘 웃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쉬는 날 없이 근무 일정을 채우고 집엔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집 근처 생활체육센터에 들러 구석에 있는 타격 기구를 향해 묵묵히 주먹을 날렸다. 사람 얼굴은 차마 때릴 수 없었기에 그 감정은 그곳에 모두 쏟아부었다. 며칠 뒤 어머니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약혼 소식. 내용은 간결했고 차가웠다. 하이찬과 루아가 정식으로 약혼했고 6월 서울 한남동의 고급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는 것. 부모님이 직접 주최하며 형으로서 하이찬의 특별한 날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는 말도 적혀 있었다. 이번 기회에 가족 관계도 회복되면 좋겠다.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해야 하잖니. 그 익숙하고 무심한 문장으로 이메일은 마무리되어 있었다. 나는 그 이메일을 3번이나 읽었다. 처음엔 이게 현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누군가 미친 농담이라도 꾸민 건가 싶었다. 생각해보면 그들이 공식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지 고작 6주. 그런데 벌써 약혼이라니? 그 짧은 시간 안에 나에게 부탁할 게 베스트맨이라니.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저 어이가 없었다. 분노와 허탈함, 말문이 막혔다. 이 가족이 가진 그 뻔뻔한 태도, 모든 걸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둔감함, 현실 감각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 나는 그 이메일을 인쇄의 냉장고에 붙였다. 이게 내 가족의 민낯이라는 걸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대신 복싱장에 가서 손이 터질 때까지 샌드백을 쳤다. 다음 날 하이찬에게 문자가 왔다. 다음 달 약혼 파티 휴가 잡았어. 형도 꼭 왔으면 좋겠어. 이제 우리 화해하자.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더는 착한 사람이 될 이유가 없다. 이 사람들,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람들과 전 아내라는 여자는 단지 새 출발을 한 게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날 이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행동을 그저 그런 갈등 정도로 만들고 싶어 했다. 나는 어머니의 이메일에 처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이찬과 장루아가 관련된 어떤 행사에도 저는 참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를 동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지지하는 순간 부모님도 더 이상 제 가족이 아닙니다. 이번 선택은 마지막 경고로 받아들이십시오. 또 한 번 그 녀석을 택하고 저를 버리는 결정이니까요. 답장은 곧바로 도착했다. 유치하고 이기적이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만 도는 게 아니야. 하이찬과 루아는 사랑하는 사이야. 그리고 루아는 임신했어. 이젠 좀 철 좀 들어. 인생은 항상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잖니.
임신, 그 단어 하나가 트럭처럼 내 가슴을 들이받았다. 과거 유산 이후 내 품에서 울던 루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가 다시 시도하자며 손을 꼭 잡았던 그 밤, 그녀가 말하던 적절한 때는 결국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의 것이었다. 나는 부엌 테이블에 멍하니 앉아 그 이메일을 몇 시간이고 바라봤다. 그리고 느꼈다. 무언가 안에서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폭력적인 분노가 아니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맑고 서늘한 각성. 기이할 만큼 또렷한 이성. 그들은 내 고통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이었다. 분노할 가치도 용서할 이유도 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더는 착한 가장, 착한 형, 착한 아들이 되지 않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를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로 했다. 먼저 상담사를 찾았다. 혼자 이 모든 걸 끌어안고 있다간 언젠가 나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 중 하나였다. 상담사는 내 감정을 정상적인 반응이라 했다. 배신, 분노, 상실감, 트라우마에 대한 지극히 건강한 감정이라고. 그녀는 내가 그 감정들을 복수나 파괴가 아닌 회복이라는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도와줬다. 물론 하이찬 인생을 박살내는 상상은 여전히 자주 했다. 몇 달 동안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가장 악명 높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고 루아가 그 이름을 듣자마자 당황한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병원에선 그동안 미뤄왔던 응급의학과 센터장 승진을 수락했다. 예전 같았으면 가정을 지키기 위해 거절했겠지만 이젠 붙잡힐 이유가 없었다. 센터장 자리는 내가 준비 중인 계획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어줄 것이었다. 나는 집을 팔았다. 90% 이상 내가 부담했던 우리 집을. 이혼 소송에서 루아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내 변호사는 불륜 증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고 결국 그녀는 훨씬 적은 액수만 받고 물러났다. 나는 도심 한복판의 펜트하우스를 계약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통유리로 된 곳.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했고 일주일에 6번은 운동에 매달렸다. 분노는 근육으로 바뀌고 있었다. 합리적이라며 오랫동안 끌고 다니던 세단은 팔아버리고 늘 실용적이지 않다며 포기했던 포르쉐 911을 구매했다. 연애도 시작했다.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외모와 커리어 모두를 갖춘 사람들과 가벼운 식사를 나눴다. 일부러 사람들이 많은 레스토랑을 골랐다. 시선이 집중되는 장소에서 그들이 분명 이 이야기를 루아에게 전해줄 테니까 나는 늘 매너를 잃지 않았다. 다정했고 집중했고 관대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루아의 친구 오세미가 카카오톡을 보내왔다. 요즘 정말 멋져졌더라. 루아가 가끔 너 얘기해.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해.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루아와 함께 가기로 했던 콘서트장에서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 캡션은 없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달됐을 테니까. 그 와중에도 나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이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하이찬의 투자회사를 조사했다. 부모님의 자금을 받아 설립한 법인이었고 보고서는 흥미로웠다. 리스크는 축소되고 수익률은 부풀려졌다. 투자자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심은 정황. 그뿐 아니라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더 충격적인 정보를 들었다. 아버지가 전립선암 2기 진단을 받았다는 것. 수술이 필요했지만 약혼식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루아가 아이를 잃었다는 소식. 임신 10주차 유산.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다. 나도 그 감정을 안다. 그 아픔이 얼마나 무너지는지. 하지만 곧 감정은 단단해졌다. 배신자에게 동정 따윈 필요 없다는 확신으로.
약혼식을 2주 앞두고 루아에게 전화가 왔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도겸아, 제발 끊지 말아줘. 목소리는 떨리고 작았다. 무슨 일이야?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다. 아이를 잃었어. 그리고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하이차는 그 후로 달라졌어. 멀어졌어. 그 애가 진짜 아이를 원했던 건지, 아니면 그저 도겸이 형에게 없던 걸 가졌단 사실에 들떴던 건지 모르겠어. 나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어머니는 날 탓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아이를 지킬 마음이 없었다는 식으로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아. 당연하지. 하지만 그립다. 그때의 우리가, 그때의 내가. 도겸아, 나 정말 큰 실수를 했어. 이제야 뭘 버렸는지 알아.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할 말 다 했어? 아니. 그녀가 속삭였다. 하이찬 회사 요즘 흔들려. 투자자들도 돈 빼겠다고 하고 아버지 병도 악화됐는데 치료도 안 받아. 모든 게 무너지고 있어. 너 없는 우리.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다. 모든 퍼즐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제 움직일 때였다. 약혼식 날이 다가왔다. 200명이 넘는 하객이 초대된 한남동 최고급 컨트리 클럽. 아버지는 병든 몸에도 하이찬과 루아를 위해 거액을 쏟아부었고, 하이찬은 회사를 살릴 여유도 없으면서 거대한 결혼 이벤트를 강행했다. 물론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초대장이 없다고 못 가는 건 아니다. 몇 주 전부터 나는 가족 지인들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리고 항상 슬픈 미소로 말했다. 그래도 축하해줘야죠. 가족이잖아요. 그들은 감탄했다. 동생에게 아내를 빼앗기고도 저렇게 침착하다니. 불쌍한 도겸, 멋진 도겸. 모든 이미지가 조용히 완벽하게 세팅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짙은 네이비 슈트를 차려입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거울 앞에 선 나의 모습은 전과 달랐다. 수개월 동안 절제하고 갈고 닦은 몸과 마음이 그 자체로 단단한 결심을 말하고 있었다. 서울 한남동의 고급 웨딩홀엔 이미 하객들로 붐볐다. 축하, 인사와 웃음이 넘치는 그 공간은 겉보기엔 또 하나의 화려한 결혼식처럼 보였지만 내 눈엔 모든 게 조용히 무너져가는 무대처럼 보였다. 입구에 잠시 멈추어 서자 주 테이블에 앉은 부모님과 하이찬, 루아가 보였다. 어머니는 손님을 맞으며 여전히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아버지는 건배를 유도하며 피곤한 표정을 숨기고 있었다. 하이찬은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루아는 익숙지 않은 얼굴로 억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나는 잔 하나를 집어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처음엔 누구도 나를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다 하나둘 시선이 멈췄고, 곧 웅성임과 함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나를 가장 먼저 발견했다. 표정이 굳더니 옆에 앉은 아버지를 팔꿈치로 건드렸다. 아버지도 나를 보자 순간적으로 굳어버렸다. 하이차는 아직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루아는 카메라를 내려놓은 채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놀람, 두려움, 혹은 희망. 무엇이든 간에 그 시선은 확실히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잔잔한 미소를 띤 채. 연회장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다. 하이찬의 약혼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라면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제야 하이찬이 나를 알아보고 급히 일어섰다. 형 도겸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앉아, 하이찬. 나는 그저 인사를 하러 왔을 뿐이야. 루아도 나를 올려다봤고,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오늘 예쁜 애, 결혼이 참 잘 어울려. 아, 아직은 약혼이지.
내 동생과 내가 몰랐던 그 7개월의 상대와 함께 말이야. 그 순간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흔들리는 걸 보니 상태가 나쁘다는 게 느껴졌다. 도겸아, 여긴 그런 얘기를 할 자리가 아니야.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아버지. 여기가 딱 맞는 자리죠. 가족과 사업 파트너, 언론인, 지인들, 우리 모두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순간. 나는 잔을 들어 올리며 천천히 말했다. 건배합시다. 내 동생 하이찬에게, 내 아내와 7개월간 몰래 잠자리를 이어오다. 결국 내 침대에서 들킨 바로 그 사람에게, 그리고 루아에게, 가족 내에서 출세 코스를 완벽히 밟은, 이제는 전 아내가 된 그녀에게, 배신과 기만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그 두 사람에게 진심으로 박수를.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고개를 돌리는 사람들, 얼어붙은 표정들. 나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은 채 마지막 말을 덧붙였다. 그리고 몇 가지 정보 공유가 더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암 진단 받으셨습니다. 체면 때문에 치료는 미루고 계시죠. 하이찬의 투자회사는 현재 사기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수익률? 다 조작입니다. 아이요? 없습니다. 임신은 유산으로 끝났고, 이 테이블에 앉은 모두에 대한 내 존중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 순간 하이찬이 벌떡 일어나 날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느렸다. 나는 유연하게 몸을 비켰고, 그는 그대로 샴페인 잔 몇 개를 넘어뜨리며 비틀거렸다. 그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질투냐고, 우릴 망치고 싶어서 이러는 거냐고. 그 말에 나는 진심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질투, 망해가는 회사, 배신으로 이어진 관계. 도대체 그 안에서 무엇을 부러워해야 한단 말인가.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나는 이제 자유라고. 더 이상 이 가족, 이 관계, 그 어떤 감정에도 얽매이지 않는다고. 자리를 뜨려는 찰나, 루아가 팔을 붙잡았다. 속삭이듯 내 이름을 불렀고, 그녀는 모든 게 달라졌다고 했다. 하이찬은 전과 다르다며, 이제야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다고.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가 그 얼굴을 천천히 올려다봤다. 그리고 담담히 말했다. 배신자와 거짓말쟁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그게 그들의 방식이니까.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떼어냈고, 그 어떤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 등을 돌렸다. 등 뒤로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 하이찬의 억지 해명이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서자 밤 공기가 차갑고도 상쾌하게 얼굴을 스쳤다. 나는 벨보이에게 주차권을 건네고 포르쉐가 도착하길 기다리며 고개를 들었다. 잠시 뒤 연회장 문이 열렸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빠져나오고 있었다. 누군가는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누군가는 흥분한 표정으로 소곤거렸다. 그중 몇몇 부모님의 오랜 지인들이 조용히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 짧은 순간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걸 그제야 실감할 수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다. 익숙한 이름들이 차례로 화면에 떴다. 먼저 루아였다. 그녀는 짧은 문장들로 전화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고, 모든 것이 실수였으며 다시 돌이키고 싶다고 적었다. 이어서 하이찬, 지금 이 행동을 언젠가는 후회하게 될 거라며 자신은 진심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마지막은 어머니였다. 아버지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가는 중이라며,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결과냐고 되물었다. 나는 세 문자를 조용히 내려다봤고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서 삭제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쏟아졌다. 아버지는 실제로 병원에 실려왔다. 내가 근무하는 병원이었다. 나는 응급의학과 센터장이었지만 그를 내 손으로 맞지 않았다.
다른 교수에게 배정했다. 수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고, 결국 그가 지키려던 체면이 자신의 건강을 무너뜨린 셈이었다. 한편 하이찬의 투자 파트너들은 줄줄이 빠져나갔고,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루아는 하이찬의 집을 나왔다. 혼란과 고립을 견디지 못한 듯했다. 며칠 뒤부터는 변명이 아닌 빌기가 시작되었다. 하이찬은 매일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어릴 때부터 형이 부러웠다고, 이 일은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건강을 핑계 삼아 내게 죄책감을 유도하는 메일을 보냈고, 끝엔 늘 같은 말이 따라붙었다. 그래도 가족은 함께해야 한다는. 가장 끈질긴 건 루아였다. 병원, 헬스장, 심지어 내가 사는 새 집 앞까지 찾아왔다. 울고, 사과하고, 이 모든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고 반복했다. 그녀는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긴 머리를 잘라 짧은 단발로 바꾸었고, 화려했던 옷 대신 단정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나타났다. 대학생 시절, 내가 사랑했던 그 루아를 흉내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여기에 없었다. 어느 날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루아가 내 앞을 막아섰다.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자 결국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단 5분만 시간을 달라며 애원했다. 나는 차 쪽으로 걸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할 말은 없다고. 그녀는 갑작스레 쏟아내기 시작했다. 하이찬과의 일은 끔찍한 실수였고, 그 사람은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고. 처음부터 내가 가진 걸 탐내왔을 뿐이고, 내가 사라지자마자 본색을 드러냈다며. 늦게 귀가하고 다른 여자와 대놓고 농담을 주고받았고, 자신이 유산했을 때조차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는 멈추어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게 놀라운 일이냐고 물었다. 자기 형의 아내와 몰래 잠자리를 가지던 남자가 정말 그녀에게만은 충실할 거라 믿었냐고. 그녀는 움찔했고, 그 말은 들어도 마땅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이에 있었던 건 진심이었다며, 고칠 수 있다고,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애원했다. 나는 웃었다. 고칠 게 없다고. 이미 그녀가 모든 걸 부쉈다고. 그리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거라고. 이제야 제대로 보인다고. 그녀가 누구였는지,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그들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훨씬 더 낫다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건 진심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살면서 가장 진심으로 한 말이라고.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나는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뒤에서는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수주간의 끈질긴 연락과 사과 끝에 나는 결국 셋 모두를 한 번쯤은 마주보는 자리를 만들었다. 장소는 도심 한복판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의도적으로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중립적인 환경을 골랐다. 그들은 함께 도착했다. 하이차는 구겨진 정장 차림으로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어머니는 살이 빠진 얼굴에 초조함이 가득했다. 루아는 그들 뒤에 서서 어정쩡한 눈빛으로 나를 피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와줘서 고맙다고. 너무 화난 거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니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화가 나지 않는다고. 무관심해졌다고. 화와 무관심은 다르며 지금 나는 후자라고. 하이찬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자신이 모든 걸 망친 걸 안다고.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금감원은 조사를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줄소송을 걸고 있으며 명성은 바닥까지 추락했다고. 도와달라는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내가 널 위해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 대학 동기인 팀 매튜스가 지금 금융감독원 국제조사팀에서 일하고 있지 않냐며 그에게 말만 좀 잘해달라고. 실수는 했지만 범죄자는 아니라고 전해달라고. 나는 짧게 웃었다. 하지만 너는 실제로 범죄자라고. 내 회사는 정교한 폰지 사기 구조였고 팀이 직접 보여줬다고. 증거 자료 전부를. 하이찬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갔다. 내가 이미 팀에게 모든 걸 넘겼다는 사실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제야 어머니가 진주 목걸이를 움켜쥐며 나섰다.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이 모든 스트레스 때문이라며 제발 조금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를 괴롭게 한 건 스트레스가 아니라고. 그가 고집으로 치료를 미뤄온 암 그 자체라고. 자신의 체면을 위해 스스로 병을 키운 거라고. 그 순간까지도 루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껴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향해 물었다. 넌 뭐야, 루아? 왜 여기 있지?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받을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래도 부탁할 수밖에 없어. 이 몇 달 동안 내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절실히 느꼈어. 내 동생이랑 바람핀 실수 말하는 거야? 아니면 들킨 실수? 아니면 하이찬이 사실 완벽한 황금막내가 아니란 걸 알아버린 실수? 그녀는 움찔했다. 다 전부. 처음엔 그냥 하이찬의 관심이 좋았어. 형은 늘 바빴고, 그 사람은 항상 곁에 있었고, 예쁘다고 해주고, 더 많은 걸 받아야 한다고 말해줬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딱 전형적인 포식자의 수법이지. 그리고 넌 거기에 넘어갔고, 응. 그녀는 속삭였다. 맞아.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나는 테이블 위의 셋을 바라봤다. 내 동생, 내 어머니, 내 전 아내. 전에는 그들을 위해 모든 걸 감수했던 나. 하지만 지금 그들은 나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원하고 있었다. 늘 그랬듯 내가 다시 그들을 구원해 주길. 좋아. 나는 마침내 말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지금 내 인생을 계속 살아갈 거야. 아주 좋은, 아주 성공적인 내 삶을. 너희 셋 없이. 하이찬, 내가 한 일들엔 책임이 따를 거야. 법적으로도, 그 외적으로도. 어머니, 아버지를 잘 돌보세요. 그리고 이제야 인정하시길. 당신이 그렇게 감싸던 아들은 속빈 사기꾼이었다는 걸. 그리고 루아,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넌 그냥 나 없이 살아가면 돼. 제발. 하이찬이 간절히 말했다. 하이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적어도 아버지 문제는 좀 도와줘.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 내 자산은 지금 전부 묶여 있어서. 아버지 치료비는 이미 처리했어. 나는 그 말을 끊었다. 근데 너나 어머니 때문은 아니야. 그 모든 걸 겪고도. 그 사람은 여전히 내 아버지니까 병원비는 전부 낼 거야. 최고의 치료도 받을 거고. 하지만 그게 그를 다시 내 인생에 들이겠다는 뜻은 아니야.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도겸아. 제발. 정말 미안해. 우린 다 미안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의미 있는 순간은 진심으로 후회할 때뿐이에요. 벌받기 싫어서, 상황이 꼬여서 어쩔 수 없이 말하는 미안해는 그냥 자기 방어일 뿐이죠. 나는 우리가 한 입도 먹지 않은 테이블 위에 현금 몇 장, 수백만 원을 내려놓았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셋, 다. 이미 변호사한테도, 우리 건물 보안팀에도, 내 병원 측에도 연락해뒀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내가 걸어나가려는 순간 루아가 뒤에서 외쳤다.
도겸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제발. 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말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먼저 나를 떠났던 거지. 이제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야. 밖엔 내 포르쉐가 기다리고 있었다. 운전석 옆에는 내 새 연인이 앉아 있었다. 신경외과 전문의,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자 내 존재하지도 않는 동생과 자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사람. 내가 차에 타자 그녀가 부드럽게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땠어? 나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끝났어. 이젠 진짜로, 완전히.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00m 너머로 보도 위에 서 있는 셋이 보였다. 비참하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때 신호가 바뀌었다. 나는 페달을 밟았다. 가속이 붙었고 그들은 점점 뒤로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그들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니지만 끝까지 지켜낸 마음은 분명 무너지지 않는다. 사랑이 다 사라진 자리에도 책임이 남았고 배신을 넘은 곳에도 마지막 연민이 있었다. 그는 아내를 용서하지 않았고 다시 사랑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다. 이 이야기는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다. 다만 한 사람이 모든 걸 잃어가며 끝까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안간힘 썼던 기록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게 된다.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온기란 게 얼마나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